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장승중학교 생활인권부장 김동찬입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직원 연수. 교직원 연수는요, 학생, 교직원, 보호자 모두 학기별 1회, 그러니까 연 2회씩 교육하게 되어 있고요. 오늘은 교직원 연수에 해당하고, 오늘 시간을 통해서는 학폭의 개념, 뭘 학폭이라고 하는지, 그 기준을 법령이 정하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사안 처리 절차와 절차 중에 꼭 선생님들이 좀 주의했으면 하는 그런 주의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 여러 선생님들이 뭔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거 경미한가? 이건 신고해야 되는 건가? 전담기구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이 정도는 담임선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하나? 막 고민이 되고, 혹은 학교 폭력을 판단하는 그 기준, 어디까지가 학교 폭력이고 아닌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사안을 처리하면서 축소한다, 은폐한다라는 오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 개념이죠. 무엇이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이 개념을 함께 이해하는 시간이 우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죠.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장소에 상관이 없습니다.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하면 어떤 행위들,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 중요한 거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학교 폭력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짧게 압축하자면은 피해자가 학생이면 학교 폭력이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면은 그것은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모두가 법령이 정하는 바대로 제대로 이해하고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좀 몇 가지 상황을 예시로 한번 다 같이 판단해 보도록 해요. 첫 번째입니다. 상황. A 학생이 B 학생을 운동장에서 때렸어요. PC방에서 때렸어요. 교실에서 욕을 했어요.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나요? 네, 모두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은 장소와 상관이 없죠. 다시 강조하지만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모두 학교 폭력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학생이면 모두 학교 폭력이다. 두 번째 예시, 복도에서 입을 삐죽대며 나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뭘 기분 나쁘게 쳐다봐? 그랬더니 단지 인상 한번 팍 쓰면서 팔목을 잡아 흔들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멍이 들었다고 학폭에 신고했어요. 경미한가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역시 경미한 사안이라도 학생에게 피해가 있으면 무조건 학교 폭력입니다.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제대로 한번 이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학교 폭력이 아닌 경우는 뭐죠? 피해자가 학생이 아니면 그건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들이 폭력을 당했어요. 학교 폭력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교권 침해가 되는 거죠. 교권 침해. 교권. 이건 나중에 교권 침해 예방 교육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시 명심해야 될 건 학생이 피해자면은 무조건 학교 폭력이다. 근데 뭘 피해라고 하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있으면은 학교 폭력이죠. 그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가 아무것도 없다. 그럼 학교 폭력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가시적이에요. 신체적이나 재산상의 피해는 보여요. 근데 정신적 피해는 비가시적이죠. 그래서 이걸 주장한다면, 나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굉장히 아파요. 라고 주장한다면 학교 폭력이 아닐 방법이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모두가 다 학교 폭력이다. 그러면은 압축하면은 피해자가 학생이다. 그 피해는 정신적 피해, 비가시적인 피해가 포함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 폭력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학교 내외 장소랑 상관없다.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모든 행위들은 어떤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들은 무엇이다? 학교 폭력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휘가 참 약한 것 같아요. 자신이 하고 있는 지금의 행동들이 바로 여기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이것에 해당하고 있는지 이 어휘를 몰라서, 어휘가 약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한 단어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들에 대한 단어를 실제 아이들이 행위하고 있는 행동들과 연관지어서 꼼꼼히 학기 초에 학생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그때 선생님들께서는 꼭 아이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숙지해서 아이들과 교사 모두가 같은 기준으로 개념 파악, 학교 폭력에 대한 개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보시고 있는 도표는 최근 학교폭력 발생 통계입니다. 제 예전 학교 다닐 때 기억으로는 일진, 빵 셔틀, 삥 뜯는다 뭐 이런 용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학교폭력의 유형들은 점차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32.9%네. 언어폭력입니다. 아이들 욕을 입에 달고 살지요. 상대방을 모욕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말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사례가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높은 게 집단 따돌림입니다. 본인들은 지금 상황이 따돌리고 있는 상황인지 몰라요.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집단 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학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이 좀 많아졌죠. 그래서 SNS에 많이 노출되고 그를 통한 소통의 기회가 더 많아지면서 사이버 괴롭힘이라는 게 아주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사이버 불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집단으로 욕하거나 굴욕적인 사진을 공개하는 행위, 단체 채팅방에 초대한 뒤 피해 학생만 두고 이 학생들 괴로워요. 그래서 그 채팅방을 나갑니다. 근데 계속 다시 초대하고 나가면 초대하고 해서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에 하고 있는 것을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학교 폭력에 해당하고요. 요즘 무섭게 많이 사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 가해 이유, 아이들 사안 조사를 하다 보면요. 먼저 많은 일들이 오해를 통해서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 오해는 꼭 말 옮기는 애들이 있어요. 비대면 상황에서 맨날 이 SNS로 소통하잖아요. 그래서 퍼날르는 애들, 자신의 타임라인,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이나 댓글을 통해서 패매, 친구 하면서 누가 그랬대, 누가 누구를 좋아한대, 누가 누구랑 헤어졌대, 뭐 등등등등 뭐 그랬다 카더라, 이런 것들이 가공돼서 전체 공지되어 있는 사이버 공간상에서 허위 사실들이 막 유포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들이 피해자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뭐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가 제가 먼저 그랬어요. 상대가 먼저 그랬어요. 피해를 호소해서 사안 조사를 해요. 하다 보면은 아득한 멀리 초등학교 이야기부터 나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먼저 어떻게 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결국에는 모두 쌍방입니다. 쌍방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대답 25.4% 장난이에요.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장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이들의 어휘 수준이 좀 제멋대로예요. 나만 재밌으면 장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장난은 그게 아니죠. 나, 너,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 재밌고 행복해야 그게 비로소 장난인 거예요. 근데 나는 재밌어. 근데 상대방이 재미가 없어요. 주변 사람들은 재밌어. 집단으로 따돌리고 있는 거죠. 그건 더 이상 장난이 아닌 겁니다. 나도 재밌고 상대방도 재밌어요. 둘이 성드립하고 막 낄낄깔깔거리고 있어요. 성을 주제로 막 하고 있고 둘이 막 치고받고 장난 삼아서 막 때려요. 둘은 재밌어요. 근데 주변인들이 혐오감을 느껴요. 이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에 대한 어휘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상대방, 주변인 어느 한쪽이라도 재미있지 않다면, 불쾌하다면 누군가에 대한 일방적인
폭력 행위입니다. 이와 같이 학생들이 장난과 폭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함께 교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업무 중에서 교직원들이 대부분 맡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렇게 매년 바뀌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사안 처리를 하다 보니 특히 법적인 전문성, 불공정, 조치에 대한 불공정 문제, 조치의 교육적 효과 미비하다 이런 문제들이 야기됩니다. 특히 사안 처리 절차상 뭔가 누락이 됐다. 그런 누락된 과정에 의해서 교사들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등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을 토대로 함께 사안 처리 절차를 지금 전문성이 없지만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안 처리 절차입니다. 초기 인지, 어떤 사건을 인지했으면요, 신고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긴급조치, 분리조치를 실시해서 사안 조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담임선생님들 그리고 각 학년별 사안 담당 선생님들이 꼼꼼히 그 내용들을 숙지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 이후는 전담기구와 교육심의위원회에서 다 법적 절차를 밟아 나갈 겁니다. 간략히 보면 전담기구에서 4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갈 수 있고요. 미충족되거나 부동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의의결에서 어떤 조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학교로 공문이 내려오고요. 그 조치를 이행하고 생계부 기재,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불복한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불복 신청을 하는 이런 법적 절차들이 남아있는데요. 다시 중요한 것은 담임선생님들과 학년별 사안 담당 선생님께서는 이 초기 대응 단계, 그리고 사안 조사 단계에서 꼭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 꼼꼼히 절차상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숙지하셔야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그 학년별 사안 담당 선생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될 초기 대응 단계부터 자세히 꼼꼼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인지, 감지에 대한 노력이죠. 감지, 인지, 감지는요, 두 개의 차이가 있죠. 감지는요, 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반 분위기가 왜 이래? 이런 거. 애들 표정이 이상한데? 이런 거. 감지했다고 신고하시면 안 돼요, 전담기구에. 감지를 하셨다면은 상담 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야죠. 그래서 말로, 글로 피해를 봤어요 하거나 듣거나 보거나 알게 된 것이 바로 인지입니다. 인지됐을 때 바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담기구에서도 학생들이 올바른 학폭 개념을 정립하고 구분해서 상담할 수 있도록 3월 초부터 학폭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신고 접수를 공식적으로 전담기구에 하게 되면요, 학교장 보고, 교육청 보고 이런 것을 다 전담기구에서 해요. 담임선생님들이 해야 될 게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가 누락되면 안 되는 거죠. 보호자에게 꼭 통보를 하고요. 초기 개입 단계에서는 사건을 인지하고 신고한 상태에서 초기 개입 단계에서는 관련 학생 안전 조치를 우선 취해야 됩니다. 경미한 사안을 담임교사가 화해시키고 잘 지도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많이 있는 일이죠. 학생 간 화해나 지도는 별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경미한 사안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 오해, 잘못된 이해로 인한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교사가 받게 됩니다. 교사는 열심히 애들 화해시켰는데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 경미하다 아니다 판단은 담임교사님이 판단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전담기구에서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회의를 개최해서 경미하다, 그리고 동의한다, 4가지 요건에 충족된다, 학교장 자체 해결로 한다, 아니다, 심각하다, 심의위원회 회부된다 등등을 그것은 전담기구에서 판단합니다. 주의하실 거, 화해시키고 잘 지도했다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고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신고 인지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피해를 준 사건임 이렇게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면요. 전담기구에서 신고 접수 대장에 옮겨 기록하면 됩니다. 초기 대응 단계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야기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호자에게 이 사건을 통보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을 합니다. 사안이 발생해서 가정에서 학부모에게 알릴 때 좀 유의해야 될 점은 가장 중요한 게 가해자 구분하지 않기입니다. 어떤 용어로 쓰죠? 가피해 학생이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관련 학생이라고 표현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알아서 알게 되는데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당황도 하고 우리가 익숙치 않아요. 그래서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이미 사안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웬만치 담임선생님 마음속에는 가피해 학생이 염두가 돼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보호자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들이 문맥 사이사이 숨어 있게 되고 그 마음을 담임선교사 그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우리 자식이 가해자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감지를 한 학부모들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게 돼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합니다. 명심합시다. 학부모 마음엔 우리 아이는 무조건 피해자예요. 우리 아이는 무조건 피해자다. 그럼 어떻게 통보해야 하나요? 일단 마음부터 진짜 나도 모르는 뭔가 또 있을 수 있어. 그래서 모두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이야 라고 마음 먹는 게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로 초기 조사 단계에서 분명히 얘가 가해자였어요. 근데 심층 조사하고 목격자 진술을 대질하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실제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긴 대화를 학부모랑 하다 보면은 꼭 실수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 중심으로 안내를 하세요. 사실관계 중심으로 현재 어디까지가 접수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는 아까 보여드린 그 사안 처리 절차 있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됐고요. 향후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이때 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좀 AI처럼 절차적인 이야기 그리고 현재까지 파악된 사실 중심 내용으로만 좀 기계적으로 안내하는 정도가 가장 현명할 듯 생각됩니다. 네, 두 번째 사안 조사 단계입니다. 사안 조사 단계. 이 단계에서 누락되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바로 긴급 조치입니다. 긴급 조치는 가해자 선도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데요. 긴급 조치, 출석 정지, 긴급 조치한 출석 정지 되게 헷갈리는 용어들이 많죠. 2021년 6월 23일 이후 학교장이 인지한 폭력 사건에 대해서 분리조치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학교장이 바로 해야 됩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게 분리조치입니다. 즉시 분리조치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학교장 판단에 따라 기존에는 했습니다. 이건 긴급조치 해야 될 상황, 아닌 상황, 필요시 했는데 그 문구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반드시 학교에서는 피해 학생, 가피해 학생을 분리조치를 실시해야 하고요. 그 시점은 적용 기준은 학교장이 인지한 시점에 바로 즉시 실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고지되어 있습니다. 사안이 발생하고 학교장은 인지 즉시 바로 해야 되는 것이 즉시 분리조치. 학교장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바로 실시한다. 특별한 상황. 그 특별한 상황이 뭐냐? 피해 학생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예요. 전 괜찮은데요. 굳이 분리할 필요 없어요. 라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실시해야 되는 게 분리조치입니다. 그 밖에도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가 있죠.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등등 재량휴일 이럴 때 분리조치가 굳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이 분리된 경우 물리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도
별도의 분리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 기간이다 이미 분리되어 있죠. 그럴 때는 분리조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분리조치는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긴급조치는요, 필요에 따라 실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긴급조치는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그 전에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도 전에 가해자 선도나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면은 1호에서 6호까지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중 6호 출석 정지를 조치를 하려면은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요. 그 4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2명 이상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리고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그리고 보복을 목적으로 또다시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밖에 학교장이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를 우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분리조치와 필요한 긴급조치를 실시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사안 발생 시 가끔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요. 교사들 사이에서, 학년부에서. 담임조사인데 저는 조사할 수 있나요? 이미 상담을 좀 했고 학부모랑 통화를 하면서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전 담임이라 좀 그래요. 사안 담당 선생님이 업무니까 사안 조사 맡아주세요. 사안 조사 하다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피해 추정 학생 외에도 이들이 말이 서로 맞지 않는다면 또 목격자 진술까지 포함하면 조사 대상자 수가 너무너무 많아요. 2명의 사안 담당자가 감당하기엔 물리적 시간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 담당자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거꾸로 말하면 담임교사, 사안조사 할 수 있습니다. 전담기구에는 학부모 2분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은 우리 학교 모든 교사와 학부모 2분까지 포함해서 사안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상담과 조사 협조를 통해서 사건이 신속하게 진행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조사 시에는 반드시 규정 양식을 사용해서 그냥 A4 용지, 이면지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저희 전담기구에서 배포하는 규정 양식을 통해서 사건 진술을 받도록 합니다. 서면 진술을 받는데 가해받은 사실만 나열하시면 돼요. 듣다 보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어. 그랬구나. 우리가 최초의 학교폭력, 법적으로 이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한 바. 학생들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서 그 동일한 기준을 갖고 있어요. 상담하다가 보면은 쓸데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심증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가지만, 걔가 친하다고 해놓고 생일 파티 초대 안 했어요. 걔가 어디 약속 장소 만나기로 해놓고 맨날 늦어요. 그런 것들이 누적돼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구나 심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자리에서 걷어내세요. 우리가 기준, 학교폭력, 그런 얘기 생일 파티에 초대 안 했어?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아. 그런 건 빼고, 약속 장소에 매일매일 늦고 습관적으로 막 그랬어? 그런 것들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아. 빼요. 그냥 네가 그래서 피해봤다는 게 뭔데? 그래, 그거. 사이버상에서 얘가 나를 욕했어. 그래, 모욕죄에 해당돼. 그런 것만 쭉 나열하세요. 그리고 상대방 가해 학생을 분리해서 만나서 조사하면서 너 이런 거 사실이 아니야? 가해한 사실을 확인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사안 조사하다 보면은 이제 배가 산으로 가요. 막 쓸데없는 걸. 근데 명확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기준을 가지고 해당되는 사항만 시간 순서대로 나열하시고 가해한 학생에게 확인했을 때 확인이 된 부분이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둘이 맞지가 않아요. 얘는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얘는
그런 사실이 없대요.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제3자 목격자들이죠. 목격 관련자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학년부에서 협력해서 조사가 끝나면 학년별 사안 담당 교사 두 분이 계시죠. 그분 중 한 분이 사안조사 보고서를 사안조사 보고서 양식입니다. 여기에 그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끝. 이 사안으로부터 담임 선생님들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집니다. 손을 떠나게 됩니다. 주의하실 부분은 이 보고서 작성에서 피해 학생 신고 내용이 최초의 신고 접수 대장에 기록된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다 보니까 본질이 바뀔 수가 있겠으나 그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요. 신고 내용과 관련해서 확인된 내용을 기록하면 됩니다. 학교폭력 기준과 관련해서 A 학생이 B 학생에게 땡땡땡땡땡을 통해서 한 사이버 폭력임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사안 경위에는 양측의 주장을 포함한 전체 내용, 사건 내용이 쭉 나열되어야겠죠. 반드시 시간 흐름에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드라마 시그널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와 왔다 갔다 뒤죽박죽이면은 나중에 심의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양측의 주장, 쌍방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A 학생 뭐뭐의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은 군분갈치, B 학생 인정함, B 학생은 또 뭐뭐뭐 피해를 받았음, A 학생 그에 대해서 인정함. 사안 조사하다 보니까 인정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시간 흐름에 맞춰서 기재하시면 됩니다. 쟁점 사항이 있는 경우 A 학생은 피해를 받았다고 하는데 B 학생은 아니야, 그런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냥 피해 관련 내용, 가해 학생 주장 내용들을 그냥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되지 않으면은, 그리고 근거 자료가 있다면은 반드시 첨부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마지막에 이제 전담기구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있어요. 그럼 피해 학생 불러오고 가해 학생, 관련 학생도 불러와서 최종적으로 한번 다 타진해 봅니다. 그때 진술을 통해서 그 진위 여부를 판단할 거고요. 그리고 그때 필요한 게 이제 목격 학생들이죠. 목격 학생들이 그들은 또 어떻게 그들이 주장하는 바를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그대로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보고서에도 들어가요. 긴급조치 여부. 이 분리조치 반드시 해야 되고 긴급조치 필요에 의해서 학교장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근데 중요한 거 반드시 분리조치는 해야 한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분리조치 했는지 그런 것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밖에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안조사가 교사들의 시계랑 국방부 시계도 굉장히 느리고요. 학부모 시계랑 좀 빠르기가 다른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계속 학교가 민기적 된다고 해요. 근데 교사들의 시계는 현실에서 보면은 굉장히 바쁘죠. 수업하고 업무하고 그리고 회의 가고 그리고 남는 시간 사안조사 비로소 하고 빠듯한 이제 진짜 막 숨도 쉴 수 없을 정도 시간을 쪼개서 해내고 있는데, 그냥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교사 놀고 있다. 그러니까 수업도 안 하고 업무도 안 하고 이것만 매달릴 거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학년부에서 협조해서 빠르게 조사를 해도 여전히 민기적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 그래도 우리는 신속하게 최대한 협조해서 사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강압조사, 시대가 어느 때인데 1987도 아니고요. 탁 치니 퍽 하더라 이런 거 안 되죠. 그래서 강압적으로 조사는 금지하고요. 다시 강조드립니다. 가피해 학생, 단정, 지양 이런 추정 학생들은 그냥 뭐라고 하기로 했죠? 관련 학생이라는 용어로 통일하고 마음가짐도 진짜 누가 가피해, 쌍방이야 관련 학생이라고 마음 가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 분리조사, 가피해 학생을 대질시켜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고 하는 것보다도 다 따로따로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공간도 따로따로. 그래서 많은 조사 담당자, 담임 선생님들 협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리조사를 한다. 그 상대 확인서를 공개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공개하지 마세요. 이런 사실이 있는데 맞아? 네, 써. 진술, 서면 진술로 받아야 됩니다. 걔가 쓴 거를 다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학습권 보호. 그럼 우리가 방과 후에 주로, 방과후에 주로 수업 다 듣고 남는 시간 3시부터 4시 반까지 또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짧은 시간들 조각조각 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느린 건데 학부모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학습권도 보호해야 된다. 이런 게 보호되지 않으면은 역소송을 당해요. 조사 과정 중에 학습권이 침해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있지요. 그래서 반드시 학습권을 보호해서 방과 후에 실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 측의 방어권도 보장을 해주고요. 중요한 거 성폭력 사안은 사안 조사 전에 바로 즉시 신고입니다. 즉시 신고해야 된다는 거. 종합해 보면요. 사안 조사다 알게 된 사실들 이런 것들을 비밀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 신변보호, 목격자를 포함합니다. 보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신고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밀 유지, 대상자 신변보호를 하고요.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2차 피해가 왜 발생하냐면 이 비밀 유지가 안 돼서 2차 피해가 발생해요. 제가 누구누구 수근수근해요. 복도에서 누구누구 학폭 걸었대. 수근수근. 근데 그 내용이 뭐 어떻대. 벌써 다 새어나갔어. 물론 교사들이 이거를 떠벌리진 않아요. 학생들 자기들이 막 일정 부분 흘린 부분들이 있는데 교사는 비밀 유지를 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합니다. 그리고 대상자, 목격자를 포함해서 신변보호에서 안정된 편안한 느낌 속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안이 접수가 되고 이제 사안 조사를 하고 전담기구 회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학부모들이 간혹 어디선 좀 들은 건 있어서 이렇게 담임 선생님들께 전화로 문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생님, 학교장 자체 해결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딱 4단어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진제보. 지속적이지 않아야 되고요. 본 사안이. 그리고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있다 손치더라도 즉각적으로 복구된 경우. 그리고 보복행위가 아니어야 돼요. 이 4가지 조건, 그 중에 하나라도 누락되면 안 되고 모두 만족해야, 지진 제보가 돼야 학교장 자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은 이제 가피해 학생 모두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됩니다. 뭘로? 학교장 자체 해결로 가능하게 됩니다. 당황하지 말고 지진 제보 그리고 동의서 제출하시면 자체 해결돼요 라고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하면은 열심히 선생님들이 진짜 사건 하나 발생하면은 초죽음이 되죠. 모든 선생님들이 초죽음이 되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외부에서는 축소한다, 은폐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세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인지했는데 묵인했어요. 신고하지 않았어요. 이럴 때 그런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모든 내용들은 전담기구 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구선도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경우 이럴 때도 축소, 은폐, 의혹, 오해를 받게 됩니다. 학교마다 이런 규정집들이 있어요. 규정집들을 쭉 보면은 학생생활지도 규정도 있고요. 학교생활교육위원회, 장성중학교에서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라고 명명하고, 학년부에서 제2장 생활교육위원회 제3조 1항에 학교폭력 이외의 학생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학교폭력 이외의 사건만을 주로 규정 위반이죠. 생활규정 위반. 어떤 것들이냐면 흡연, 월담, 출입 금지 업소 출입, 그리고 부정행위 도박, 그리고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금품 훔치고, 환각제, 본드, 대마초, 마약류 복용,
그 밖에 등등등 다양한 품행이 불량한 이런 생활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 하는 것이 생활교육위원회고, 학교폭력, 법이 규정하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조건 신고하고 전담기구에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신고와 보고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교원이 딱 기억해야 될 3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의 의무,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원의 보고의 의무, 누구에게? 학부모에게도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장에게, 그리고 지역청, 교육청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 누설 금지, 비밀이 누설되면은 뜻밖의 2차 피해, 그거를 학폭건을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2차 피해, 또 다른 피해를 받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신고, 보고, 비밀 누설 금지 반드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긴 시간 연수 듣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1, 29, 30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한번 고민하시는 동안에 재밌는 영상 하나 볼게요. 유튜브 돌다가 빵 터졌어요. 좀 빡센데 준이한테 얘기해볼게. 네. 알려줘서 고마워. 얼른 가봐. 쌤, 지우가 수업 때 자꾸 간식 먹어요. 야, 쟤 뭐 하루 이틀 그래? 말해봤자 내 입만 아파. 냅둬. 너 빨리 가서 청소나 해. 쌤, 지수가 수업 때 라면 먹었어. 야, 너 마침 잘 왔어. 나 배고픈데 가서 라면이나 하나 사와. 제 공감이 좀 가시나요? 저는 되게 빵 터졌어요.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빵 터지기도 했는데, 다시 돌아가서 1, 29, 30, 300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다 한 번에 그 뉴스에 나올 만한 9시 뉴스를 장식할 만한 학교폭력 사건은 그 한 번의 일로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의 대형 사고는 이미 그 전에 유사한 경미 사고가 29건이 있었고, 그 주변에서 300번 이상의 이상 징후가 감지됐었다고 합니다. 지민이가 라면 먹어요. 아이들은 계속 많은 사안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건들이 계속 묵인될 때, 무시될 때 비로소 나타나는 게 학교폭력 뉴스에 나올 만한 대형 사건인 것 같아요. 작은 징후와 경미한 사안을 쉽게 넘겨버리지 말고 학교폭력의 신호 또는 회복의 기회로 생각하고 예방과 화해 및 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아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학교폭력 예방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